우리 애가 소심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애들 친구 관계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이런 걸 해결하는 건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생님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사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솔직히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는 운에 좌우되는 면도 적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교사인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냐면 전 매 수업 시간을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두 가지를 중점으로 두죠. 하나는 관계, 하나는 의미입니다. 관계는 아이들과 벽을 없애는 겁니다. 관계지향적인 아이들의 목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 아이들 대부분은 무엇을 하냐보다 누구와 하냐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선생님 좋아했는데 잘 보이려고 그 과목 공부 열심히 했잖아 전략입니다. 애들에게 고백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선생을 싫어하면 그 선생이 하는 것도 함께 싫어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주제로 대화가 통한다는 경험을 주는 거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블루록 좋아하는 친구에게 시시해서 죽고 싶어지면 말해요 라는 식의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럼 동일한 요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걸 공유하는 친구 관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의미는 아이들이 노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표 지향적인 아이들을 목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는 말에 명확하고 공감이 되는 목표가 생겨야 이 친구들은 엉덩이를 붙이고 노력합니다. 멋있어 보이거나 재밌어 보이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확실히 느끼면 애들은 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기가입니다.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요. 이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배쩌는 시범을 보이거나 확실한 이득의 청사진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상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이 된다입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첫걸음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의사소통은 크게 나눠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말로 내 머리에 있는 걸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어적 의사소통, 그 외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사회성과 관계를 맺는 방법,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나가야죠. 이 능력들이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소통 경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며 가정교육을 해야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모로부터 온전히 수용받는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 일단 아이가 느낀 감정에 한해서는 받아주세요. 애착이론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신호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해주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은 애들의 높은 자존감,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인간중심 상담이론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공감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하려는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애가 사고를 쳤어요? 그럼 재밌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일단 먼저 감정에는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행동에는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재미는 재미이고 책임은 책임이잖아요. 여기서 아이를 향해 부정적 감정을 쏟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아이를 향한 부정적 감정 표출은 아이들의 책임감을 길러주고 문제를 방지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단 정서적 안정만 해칩니다. 아이는 타인도 나와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졌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의 씨앗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란 자신이 느낀 감각의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타인을 의심한다면 아이도 타인을 의심할 것이고 부모님이 타인을 향해 여유롭다면 아이도 타인에게 여유를 보여줄 겁니다. 가정은 갈등이 아예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생 처음으로 아이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일방적인 지시나 억압을 경험한 아이들은 가정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경험한 아이들은 가정 밖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앞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화가 나거나 속상했을 때 언어로 정지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 또한 가정에서 배웁니다. 타인에게 화를 낼 때 자신의 감정의 배설을 우선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우면 학교에 와서 선생과 친구에게 감정을 배설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알버트 반드라의 사회적 학습이론,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발달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애 앞에서는 모범을 보이시고 애에게 화내지 마시고 애 앞에서 화내지 마시고 답답해 죽겠어도 일단 화난 티를 내지 않은 채로 대화하세요. 다만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다정하게 타협하는 대화가 아니라 단호하게 선을 긋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은 말 잘하기뿐만 아니라 경청을 포함합니다. 부모님의 아이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해줄 때 아이 역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소통 방식을 내면화합니다. 루돌프 트라이커스의 민주적 부모교육 이론에 따른 방법인데 부모와 자녀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하는 경험은 아이가 공동체의 규범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메뉴 정할 때 아빠가 회 먹고 싶다니까 무조건 회 이런 결정이 아니라
아이도 말할 기회를 주고 여름이잖아요. 쉽게 상하니까 치킨 먹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수평적 관계 속에서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주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해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애가 위에서 말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나 부모와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군이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애들이 보고 체득하는 분위기를 무시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애들이 부모님은 언급하지 않은 혐오 표현을 어디서 보고 배울까요?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아이가 주변 환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걸러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이 개입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이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환경 괜찮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애가 폭력적이거나 너무 위축되거나 등등 정상 범주를 벗어났다면 애만 상담센터에 보낼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꼭 함께 상담센터에 가보셔야 합니다. 기록 남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되는 법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에 의존해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도 어렵고 돈 버는 건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모님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공부하는 기계로만 아이들을 대하지 말아주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건 부모님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